네, 안녕하세요.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박정수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분을 이제 모시고 새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네. 특이한 분을 모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특이한 영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저만큼 맞습니다. 특이한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상화 세무사님은 법인 컨설팅 쪽으로 이제 정말 깊게 파고 계시고 네. 또 이 분야에서 저희 세무사 업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데 전 반대로 이제 양도, 상속, 네. 증여 부분만 네. 깊게 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는 이제 그 다른 세무사분들하고 좀 다르게 이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만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합격하고 저는 계속해서 이제 양도, 상속, 증여만 다뤄보다 보니까 세보지는 않았는데 진짜 몇천 건은 신고하고 뭐 상담하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획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콜라보가 되는 게 컨설팅 영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소득을 좀 만드는 영역, 네네. 소득을 어떻게 생성을 해서 이 소득을 기반으로 부동산 쪽을 취득하시는 영역에서는 네. 이제 문제가 터지시는 분들이 꼭 찾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문제 터지기 전 임박한 사람, 네. 문제 터지는 이후 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모여지면은 네. 이게 백신으로 봤었을 때에는 처음에 이제 델타 나왔을 때는 네네. 이 백신 맞으면 괜찮다고 했는데 오미크론 나오니까 뚫어버리고 네. 저희는 이제 백신 두 가지를 같이 접종을 하게 되면은 네. 못 뚫는다. 완벽한. 두 창도 못 뚫는다. 이런 상황의 컨셉을 가지고 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는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거에 관련해서 자금 출처 조사가 도대체 왜 나오는지 네. 일단 왜 나오는지가 궁금하고 나오기 전은 어떻게 해야 되고 네. 나왔다라면 어떻게 되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이상하 세무사님과 처음 하는 자리인데 네. 이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자금 출처 조사와 관련해서 네. 유익하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의 방향이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예전에는 소명 쪽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소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지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뭐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해서 80% 정도까지 소명이 되면 전혀 이제 뭐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과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자금 출처 조사라기보단 네. 이 소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이 즉 재산을 취득했을 때 이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 뭐 연령 그렇죠. 이런 재산 상태로 봤을 때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이러한 자금 출처를 확인해서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네. 해당 자금 원천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했는데 네. 이 부동산 취득 시점에 만약에 본인의 지금까지 한 뭐 10년 동안 일했던 근로소득 내역, 뭐 사업소득 내역과 대출금, 또 전세 보증금 등으로 소명되는 경우에는 네.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었죠. 네. 근데 하지만 이제 국세청에서 이러한 개별 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점에 대한 세무조사는 축소하고 있고 이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탈루 혐의자들에 대해서 재산 형성 기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네. 그러면 일단은 구독자분들께서는 조사나 소명에 대한 큰 차이점을 모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더 네, 붙여서 좀 하실 더 말씀 있을까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조사와 소명의 차이점이 납세자분들은 어차피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는 거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조사에 대한 이제 강도에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가 수반되는지 여부인데 네네. 과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득 시점에 대한 소명에 대한 단계에서는 이 개별 부동산을 내가 취득할 때 네. 소득이나 그리고 대출금, 뭐 전세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자금 원천에 대해서 소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넘어갔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자금 출처 조사는 이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서 이 재산 형성 기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령 이제 재산 형성 기간에 대한 4년 또는 5년에 대한 조사가 나왔다. 네. 그럼 그 과정에서의 취득 시점에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도 네네. 이 과거 흐름에 대해서 증여 사실이 포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전부 네네. 과세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은 네네. 실제 조사로 번졌을 경우에는 네. 이 기간이 아닌 한 그 앞선 한 4년 네, 맞습니다. 정도의 기간에서 부모한테 받은 내역이 있다라든지 네. 아니면 본인 사업에서 누락한 내용이 있다라든지 그렇죠. 이런 케이스가 문제가 돼서 그렇죠. 나온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 굉장히 많죠. 네,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조사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세무사님께서 방금 전에 국세청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에 대한 네. 세금 탈루 혐의자에게 자금추적 조사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걸까요? 국세청이 이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은 2009년부터 도입된 네. 이제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을 네.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전산 자료, 과세 정보 자료 중에서 소득과 네. 소비, 그리고 재산 등에 대한 이런 비교 분석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세금 탈루 혐의자를 네. 전산으로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인 거죠. 네. 즉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재산이 증가한 금액과 네. 또 소비한 소비 지출액의 합계액이 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금액과의 이제 차이가 큰 부분은 네. 이제 세금 탈루 혐의자로 분류해서 네.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표를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보게 될 것인데요. 네네. 한번 요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네, 이제 아까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 일정 기간 동안에 형성되는 뭐 재산 증가나 소비 지출액의 합계액과 네. 소득 부분에 대해서 신고된 소득 간의 이런 차이 금액이 큰 사람들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요 왼쪽 편의 표를 보시면 이제 재산 증가, 요 재산 증가에는 부동산 취득, 주식 취득, 그리고 회원권 취득 이런 모든 이제 뭐 자산 취득에 대해서 포함을 하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 지출액의 합계액은 신용카드 저희가 다 그렇죠. 결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금 영수증, 네. 또 세금 납부한 부분, 그리고 예금의 증가까지도 이제 소비액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액과 이제 재산 증가액의 합계액이 오른쪽에 보는 이제 원천이라고 하는 이런 신고되는 소득, 네. 가령 내가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사업 소득으로 신고하는 금액, 그리고 부동산을 양도한 금액, 또 대출 금액은 아직까지 이제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에서 100%다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4인 간의 대출이나 네네네. 특수한 거래 대출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정 부분에 대한 대출금이랑 임대보증금도 다 이제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산 시스템에 있어서 실제 원천 금액과 소비 지출액을 비교, 뭐 재산 증가액을 네네네. 비교를 했을 때 혐의가 큰 사람들에게 조사가 나온다라는 거죠. 저기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네. 왼쪽이 35억이고 오른쪽이 29억이니까 네네네. 6억이 이제 차이가 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저는 이제 답을 좀 알 수 있는 게 네. 일단 6억 정도 차이 나는 거는 신용카드가 한몫을 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많은 분들은 카드를 열심히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카드를 쓰는 그 카드 대금을 본인이 메꾸면 되는데 네네. 이게 다른 곳에서 와서 카드 대금이 그쵸. 매겨지는 케이스가 상당히 있고요. 맞습니다. 소득은 3천만 원인데 카드를 1억 쓰시는 분도 많습니다. 네, 정말 네, 많죠. 네. 많죠.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전혀 아무렇지 않게 쓰고 계시는 거죠. 네네. 근데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는 그 1억 데미지가 모이면은 네. 이거는 엄청난 데미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득은 3천만 원이면 오른쪽에 국세청 전산 시스템은 네. 5년이라고 해봤자 3천만 원씩 쓰면 1억 5천밖에 안 잡히는데 신용카드가 본인 명의로 신고된 거를 이렇게 봤더니 5년치가 한 5, 6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괴리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증여받은 거 아니냐, 혹은 사업소득 누락한 거 아니냐라고 조사가 이미 나온다는 빨간 거죠. 불이었는데 부동산까지 샀어. 네, 그럼 게임 끝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제 큰 문제가 발생되실 수가 있는 거죠. 웃긴 건가요? 아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네네. 네. 근데 많은 이렇게 네. 상담을 해보면 네. 실제적으로 본인은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완벽하게 자기는 준비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부동산 취득 시점만 네.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앞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네. 규제 지역에서 부동산을 이제 취득할 때 네. 반드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때 이제 실제적으로 뭐 중개사분들이나 네. 아니면은 많은 이제 다른 세무사님들을 통해서 네. 내가 이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네. 자금 조달 계획서 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지 맞아요. 이런 부분을 검토를 받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이 시점에는 문제가 나는 없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네. 1회차 분량이 끝났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지금 벌써요? 네. 네. 그래서 그 다음 얘기 그대로 네네네. 끊어서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다음 시간에는 이 이제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네. 취득 시점에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 조사가 나오면 네. 어떻게 달라지는지부터 한번 이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확정이 됐네요. 아, 네. 확정이 됐습니다. 더 이제 생명이 연장된 네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네, 저는 박정수 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